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국채시장, 채권시장의 재미있는 특징, 현상 중에 하나는 한두 나라가 아니라요, 중국, 그리스, 우리나라 같은 여러 나라들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웃돈을 주고 매입할 정도로 이런 마이너스 채권이 또 인기라는 게 신기한데요. 이건 결국은 돈 빌린 쪽에서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채권 금리가 왜 마이너스인지, 또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건지, 그렇다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까지 오늘은 이 부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스도 재밌는 게 많아요. 신용대출, 이게 너무 많이 나가서 당국이 걱정이다. 대출 많이 나가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자꾸 자산시장의 가격을 올리니까, 그래서 정부가 신용대출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었는데 당장 오늘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이 금융위원회가 13일 날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에 1년 내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대출 회수하겠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받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을 해서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줄이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이게 30일이었어요. 그런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오늘부터 아예 막히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30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30일까지는 굉장히 많이 신청할 거니까. 이미 많이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신용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해서 1억 원이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DSR 40% 이내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DSR이라는 게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모든 그 빚을 다 합치는 겁니다. 주택대출, 뭐 신용대출, 뭐 카드론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인데, 예. 예를 들어서 DSR이 40%다라고 하면 소득이 1억 원일 때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4천만 원 이내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소득 관련 대출 규제 가운데 가장 좀 강력한 게 DSR이거든요. 모든 빚을 다 합치는 거니까요. 예.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았는데 사실 좀 약간 충격이 우려돼서 도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도입을 확대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모든 신용대출의 한도도요, 연소득 2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 갑자기 날짜를 당긴 건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다 보면 신용대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은행들 같은 경우에요, 그 연초에 금융당국에다가 제출합니다.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겠다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총량이 올해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목표를 많이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사람들이 좀 급하니까 오히려 빚을 더 많이 빌린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빠르게 조절에 나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아까 13일 날 대책을 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19일 기준으로 보니까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31조 원을 넘었습니다.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전날 12일과 비교하면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1조 5,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 받아두려고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막힌다는 말은 오늘부터 이미 막혀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대출 받으셨어야 됐는데 필요하셨으면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은 그렇고 1억 원 안 되는 신용대출은 해줍니까 계속? 일단 하긴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출 총량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기 턱 밑까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총액을 좀 줄여야 되니까. 네. 연말에 돈 필요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렇군요. 외화 예금도 사상 최대로 늘었어요. 외화 예금은 달러를 사서 원화로 환전 안 하고 그냥 달러 채로, 통째로 달러로 통장에 넣어두는 걸 말하죠. 네, 외화 예금도 이자를 주긴 줍니다. 근데 굉장히 적게 주거든요. 지금 원화 예금 이자도 적게 주는데 달러 예금 이자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좋아서, 예. 그럼 왜 달러 예금을 하느냐라고 보면 결국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쌀 때 사자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신한국민, 하나, 우리, 농협은행, 이 5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여기 달러 예금 잔액이 19일 기준으로 527억 8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고요. 이 달러 예금뿐만이 아니라요, 그 위안화 예금은 연초 대비해서 34% 늘었고요. 예. 유로와 엔화 예금 역시 23%, 14%씩 각각 늘었습니다. 모두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니까 뒤집어 말하면 외국 돈들이 세일 중이라는 뜻이고. 네, 맞습니다. 세일할 때 사두자 그 말이죠. 네, 18일 날 기준으로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103원이었거든요. 예.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뭔가 달러가 내릴 때 당장 뭔가 필요하진 않은데 언젠간 필요하겠지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사두는 분들이 과거에는 유학을 보낸 자녀가 있거나 실제 수요가 있어서였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할 때 어차피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안 하더라도 사두겠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미리 사뒀던 달러를 사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수요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단에서요. 그 대외 무역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달러 예금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기업들이 달러로 대금을 받잖아요. 그럼 이거를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환전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달러가 세일이니까 내가 왜 굳이 쌀 때 팔아야 돼?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네. 거죠. 좀 뒀다가 나중에 비싸지면 팔 거야 하니까 그걸 또 달러 예금에 넣어놔야 되고 그래서 저래서 달러 예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에이, 이거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이게 얼마나 가겠어? 곧 다시 옛날 한 1,200원 수준까지 올라가겠지. 그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전문가들 생각은 좀 다른 게요. 예. 전문가들은 일단 어쨌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백신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 선호가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달러보다는 안전자산보다는 다른 신흥국 통화가 오히려 더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면서 달러 가치는 당분간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내년 내내 달러는 세일일 거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돈이 몰리는 자산 중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돈 버는 인버스 상품이라고 인버스 ETF 네. 여기에 돈이 좀 많이 몰린다고요? 개인들이 참 대단한 게요. 달러 싸니까 빨리 사두자라고 달러 예금도 들고요. 예. 이게 코스피 지수가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떨어져야지 돈을 버는 인버스 상품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그냥 떨어져야지 돈 버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2배로 버는 상품을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른바 곱버스라고 해서요. 네. 곱하기 더하기 인버스 상품인데요. 여기가 가장 이제 곱버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인데 네. 이게 무려 이달 들어서 5,800억 원 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그만한 금액을 주가 떨어지는데 베팅했다는 뜻인 맞습니다. 거네요. 이게요. 그 모든 주식 종목 및 ETF를 다 합쳐서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러면 성과가 어떠냐라고 보면 사실 처참합니다. 계속 이제 주가가 슬슬 오르니까 네, 주가가 이게요. 오르면 이분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이죠. 분명히 코스피 지수가 너무 높아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서만 13% 올랐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최근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6%입니다. 게다가 좀 시장에서 좀 똑똑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외국인들, 좀 시장을 좌우한다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인버스 상품은 매도를 했고요. 그 다른 상품들을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요. 이렇게 위험한 투자하시는 건 조금 그러게요. 뭐 투자는 위험하죠, 뭐. 예. 다른 소식 하나만 더 보죠. 공기업 중에 마사회라고 꽤 인기 있는 공기업이었는데 저 때는 거의 탑 오브 탑이었죠. 돈 잘 버니까. 네, 맞습니다. 게다가 보통 공기업은 돈 잘 벌면 월급도 많잖아요. 게다가 더 결정적으로 이른바 잘릴 위험이 없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요즘 월급도 깎이고 뭐 구조조정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리나 봐요. 네, 여기가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고요. 초임도 올해 기준으로 4,440만 원. 여기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당이 붙으면 예. 거의 뭐 5천만 원 이상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장을 못 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낸 해가 아마 올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올해 적자 규모가 무려 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기업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조만기 씨가 뉴스를 들으니까 북한에서 북한 정부 국채를 발행하려고 한다던데 북한 국채에 투자하면 돈이 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이게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은 지금으로 치면 한 베트남 이 정도로 경제 상황과 신용 상태가 뭐 나름 괜찮은 나라여서 그 당시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외국 돈을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75년에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돈 못 갚겠다고 한 거죠. 그 뒤에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빌린 돈을 다 못 갚았기 때문에 뭐 다시 국채 발행한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북한이 이게 발행만 하고 안 갚아서 휴지가 된 그 북한 국채가 가끔씩은 해외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매물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나 보니까 대략 액면가 대비 한 10%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10,000원 주기로 약속한 그 채권은 1,100몇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건데요. 이걸 사는 분들은 지금 북한 정부가 수십 년 전에 발행한 채권 원금이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갚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의 정권이 혹시라도 붕괴하면 남한이 흡수하든 중국이 흡수하든 어딘가에서 흡수할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북한을 흡수한 나라가 북한 빚을 대신 갚아줄 거다. 그럴 때는 10,000원짜리 채권이면 10,000원 갚아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국채는 신기하게도 북한이 좀 어려워지고 흔들흔들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오히려 가격이 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제 그 나라 국채 가격은 하락하는데 자칫하면 돈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북한 국채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 그 돈 갚아줄 다른 주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네.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의 회로가 돌아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걸 만들어 쓰기 시작하는 다음부터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돈을 빌려서 쓰면서 이자를 오히려 또 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가끔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정부가 발행하는 그런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발행도 되고 거래도 되고 하고 있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보여주는 신호는 어떤 것인지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운용부 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마이너스 금리를 받는 그런, 돈 빌리러 가면 오히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설명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라 하면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보관료를 낸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에 거래되는 그 채권의 금리가 뭐 17조 달러 이상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게 되면은 대부분 유로화로 표시되는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대부분 마이너스고, 뭐 대표적으로 독일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현재 마이너스 한 0.6% 정도, 뭐 이런 정도 낮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나라도 유럽에 가서 유럽 돈으로 돈을 빌릴 때는 그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빌리는 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니까 좋잖아요. 당연히 돈도 빌리고 이자도 받고. 네네. 그러는데 그 몇 가지 궁금한 게, 그럴 거면 뭐 굉장히 많이 빌리면 어떤가? 돈도 빌리고 이자도 받으니까. 또 네네네. 더 궁금한 건, 그런 채권을 사서 돈 빌려주는 쪽은 왜 굳이 돈도 빌려주면서 이자를 내는 이상한 구조에 굳이 협조를 할까? 그게 네네네. 궁금한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예. 매입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럼요. 예, 설명을 좀 일단은 해주세요.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투기적으로 채권의 가격이 더 비싸질 거다. 즉 마이너스가 지금보다 더 크게 떨어질 거다. 더 마이너스로 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유로존의 채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유로화를 쓰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 원화와 유로화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유로화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또 채권으로 대신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환차익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들 대부분 국채입니다. 예. 이렇게 기업들이 발행하는 흔히 말하는 신용위험 있는 채권들이 마이너스 가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이 국채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국채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종의 라이센스처럼 국채가 있어야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특히 담보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적인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온다. 즉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디플레이션, 물가가 더 마이너스면 그보다는 살짝 마이너스인 채권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유로존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이유는 네. 이런 투기적인 수요하고 제도적 수요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마이너스 될 거면 지금 사서 더 마이너스일 때 팔면 이익이니까. 그렇죠. 음. 근데 그거에 그 뒷단에 있는 게 지금 결국 유럽 중앙은행이 네. 계속 마이너스에도 불구하고 그 유로존 국가들 채권을 막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마이너스 그 금리에서 채권을 사들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로 안 사고 즉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채권을 사는 걸 텐데. 네네.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0%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으면 네네. 안 돼요?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이제 그 일반 우리 투자자들은 그 일반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예. 그러면 시중은행도 돈을 맡길 때가 있겠죠. 그렇겠죠. 은행도 어딘가에 예금을 해야죠. 그렇죠. 예. 시중은행들의 은행이 바로 중앙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그 시중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그래도 플러스 이자를 지금 주는 상황인데 예.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길 때는 즉 유로존에서는 예. 오히려 마이너스금리 페널티를 매기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 어디 돈이 갈 곳이 없군요. 그렇죠. 그 수준 자체가 이제 그 유로존 그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정책 금리를 보면 뭐 기준금리도 있고 뭐 예치금리도 있는데 예. 시중은행이 유럽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에는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유럽 중앙은행의 메시지는 시중은행들에게 니네들 남는 돈을 다시 중앙은행에 재예치하지 말고 네. 부지런히 시중에 대출을 해라. 만약에 니네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한테 맡기게 되면 우리는 예. 벌금을 부과할 거야. 이런 이제 그 구조인데 예. 문제는 그 유럽 중앙은행들, 유럽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할 만한 그런 그 투자처가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은 열심히 돈을 퍼붓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그 돈을 대출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고 예. 그러니까 다시 중앙은행에 재예치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 그러면 벌금이야. 0.5% 벌금이야.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차라리 벌금 내느니 그냥 그걸로 국채라도 사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의 그 어떤 구조는 개인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에서 파생되기보다는 네.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거래에서 파생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채에 한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유럽 돈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외평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됐다고 하던데 네네. 이것도 그럼 유럽 돈으로 받아오는 채권, 그러니까 유럽 돈을 빌려왔을 때의 금리가 그렇게 적용됐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원화로는 지금 뭐 당연히 안 되고 외평채라고 하는 거는 외화 표시잖아요. 예. 달러 표시로 발행할 때는 지금 플러스 한참 금리이고 지금 뭐 한국하고 중국이 최근에 유로화 표시 해외 국채를 발행할 때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난 9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짜리 유로화 표시 외평채 발행할 때 마이너스 0.06% 정도였고 예. 그 이후에 중국이 한 마이너스 0.15%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장금리 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한국 최근에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대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대우를 받고 인정받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로존의 금리가 워낙 다 마이너스이니까 네, 네. 그보다는 살짝 덜 마이너스만 줘더라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정말 돈이 넘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소비자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직접 빌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소비자들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기관들, 시중은행, 금융기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빌려다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라 그런 정책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면 될 텐데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그러면 금리를 제로 금리라든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그 돈 빌려다가 유럽에서도 집을 사면 될 텐데 그런 네네. 거는 또 규제를 우리나라처럼 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 시중은행에게 현재로서는 이제 마이너스에 거의 이제 자금을 조달하라 빌려주다시피 하는데 예. 그 용처가 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해서 집을 사는 수요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중앙은행의 메시지는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예. 열심히 그 금융기관의 본연 역할인 그런 자금 중개 역할을 하라는 건데 뭐 최근에 경제도 그렇고 또 유로존도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 많이 되다 보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조달금리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떼이고 나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공급되는 돈보다는 실질적으로 융통을 해줄 수 있는 투자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중앙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라도 자금을 공급을 해야 예. 그나마 금융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극단적인 조치들이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듣고 보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하던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금리일까요? 그럼 금리는 언제 올라가냐 하는 또 생각도 들고 네네. 내 평생은 계속 이런 저금리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을 텐데 당분간 그렇게 봅니까? 예,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코로나가 좀 뭔가 극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나 좀 할 기대를 일이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